안녕하십니까.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맹자가 양해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맹자가 또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정치로 죽이는 것이나 칼로 죽이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철학자 이상수 씨의 칼럼에 따르면은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은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며 세상을 떤 이들의 죽음 앞에 정작 죄송해야 할 곳은 정부임에도 정부 당국은 이들이 복지 서비스 대상인지 신청을 했는지 따위만 따지고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게 똑같다는 맹자의 말은 오늘에도 여전히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서울 송파구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께 저녁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 배기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15평방미터 남짓한 원룸에서 살던 주부가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에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 한 달간 40여 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도 있고, 가게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비관한 중년층도 있고, 10대는 진학 문제로, 20대와 30대는 취업 문제로, 40대 이상은 구조조정 공포나 제2의 인생 설계 문제로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권자가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권자의 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죠. 여전히 1%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서 과연 가난한 사람과 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오늘입니다. 우울한 3월 4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우리 최희은 아나운서하고 이제 진행하는 인틀체입니다. 그래서 뭐 다소 손발이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팟빵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경기 오산시의 이광희 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공무원은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비수익성의 성격을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서류를 처리하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적까지 하셨다고 하시네요. 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도 협동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네, 국민TV의 힘찬 전진을 기원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도 당연히 가입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박근혜 씨도 가입 가능합니다. 예,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언론사 사주를 하고 있는 조모 씨도 가입 가능합니다. 네. 뭐 이상한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라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입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신원이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조합 가입의 요건으로 따져야 하는 이 시대가 슬픈 시대인 겁니다. 예. 또 한 분이요. 게시판에 이런 걸 써주셨더라고요. 소개해드립니다. 안철수 신당의 백기투항이라고 맞다. 백기투항. 그러나 그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게 백기투항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백기투항한 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으라고 몰염치하고 천박한 의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을 국회에서 청소해버리라고 권력의 빌부터 그들의 개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라고 그러려면 힘도 없이 혼자서 이상적으로 정치하지 말고 함께 힘 모아 제대로 개혁하라고 소리치는 국민들에게 백기통한 것이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귓등으로만 듣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보다는 국민의 소리를 무서워할 줄 아는 그리고 추상 같은 국민의 소리를 따라 투항하는 안철수가 더 믿을만하지 않느냐라고 써주셨는데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백기투항했다는 그 지적,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 안철수, 박원순, 김상권 소개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의 대중적 지지 기반은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 국민을 배제한 권력이 안철수의 자양분이 됐다. 기성정치의 염증을 느낀 대중은 그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대중의 갈망은 안철수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 대안적 정치의 바람이 성공한 기업인, 공적 책임감을 가진 엘리트인 그에게 투사된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와 염원을 실현시켜줄 가장 적합한 모델로 안철수를 선택했고 그것이 지난 수년간 정치판을 뒤흔든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네. 그렇지만은 방금 게시판에서 소개해드린 그 글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철수는 대중의 열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 만한 준비와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새정치를 내세웠으나 알맹이가 빠져서 공허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등 정체성도 불투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무책임한 태도로 비쳤고 야권의 대선 패배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쌓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결국은 한계에 부닥쳤던 겁니다. 정치 세력화의 한계가 결국은 야권 통합의 길을 택한 배경이다라고 이충재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도 통감입니다. 만약에 제3의 길, 제3의 정당이 제대로 설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이 충분했다면 굳이 보수정당 중의 하나인 야당과 합당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겠죠.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투사된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합당이라는 선택을 야권 통합이라는, 당연히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합당은 아니죠. 야권 통합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처럼 야합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이 야합이냐 아니면 결단이냐 선택이냐 하는 것은 그 정치 주체에 투영된 국민의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수용해내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될 겁니다. 과거 90년도, 91년도였나요? 3당 합당, 민정당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국민들의 열망을 투영한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수뇌부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야합이었던 겁니다. 안철수의 선택이 야합이 아니라 결단이 되려면은 바로 그 부분, 국민의 열망을 투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 계속 읽어봅시다. 안철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맨손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안철수 측근의 말처럼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거대 기득권 정당에서 더 큰 틀의 정치개혁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자신에게 달렸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선언은 안철수 현상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 야권연대의 걸림돌이 해소됨으로써 수도권에서 이를 가능하게 할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네, 당장 출마 여부를 고민하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5년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깝던 인물이죠. 2009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중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2차례 교육감을 하면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온 사람도 바로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중하차시키고 박원순 시장 체제를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김상곤 교육감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까지 찬성할 만큼 뿌리를 내린 혁신학교,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 중인 학생 인권조례 모두 김상곤 교육감의 작품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은 물론 정치 지형까지 흔든 일련의 흐름을 김상곤 현상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합신당 내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압승 등 본선 경쟁력이 매우 높다라고 이충재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지 않겠다고 뻗대던 남경필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남경필이 나오든 김문수가 3선을 도전하든 김상곤 교육감 같은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 혁신적이라는 게 그 이념이 혁신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 교육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한계나 그 어떤 벽도 없는 그런 사고의 혁신성이 중요한 거죠. 김상곤 교육감이 내세운 정책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만든 교육감적인 역량이 지상의 역량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최대의 승부처인 서울로 가봅시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재선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있다면 어떻게든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서로 두 당이 통합선을 함으로써 최소한 야권이 분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 분열과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을 우려했던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변수를 줄이게 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의 최대 수혜자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시장들의 한건주의와는 달리 협치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협동해서 다스린다라는 협치와 디테일한 생활행정을 추구해왔습니다. 박원순의 반대파는
도대체 박원순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비판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는 등 행정의 생태계를 바꿨다는 평가가 작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에 비해 민교협 공동의장과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낸 매우 진보적인 민중운동가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 정치권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도 정치와 대중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능해졌던 거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세력이 제도 정치에 많이 진입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최장집 교수가 져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정치 혁신과 희망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김상곤에게서 한국 정치의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한국일보 이청재 논설위원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안철수, 박원순, 김상곤은 단순히 특정 정파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발 독재, 삽질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통해서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에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패러다임에 저항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박원순, 김상곤은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하나의 해결점이자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디아블로님이 국민TV 개국하기 전에 어제 가입하고 입금까지 해결했다고 게시판에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시 중대동의 쏘가지 라이프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의 가프레스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동구 상황심리동에 있는 스완 라이크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새로운 언론이 4월 1일부터 본격 출범합니다. 새로운 언론, 새 정치, 새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TV 뉴스 새로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4월 1일 국민TV 뉴스, TV로 매일 방송되는 1시간 방송되는 뉴스 등장합니다. 지금 막바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재 차량도 3대 도입했습니다. 물론 취재 차량은 아반떼 한 대에 모닝인가 2대에 불과합니다만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구청 스튜디오도 거의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힘을 주십시오.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3월 1일 백마고지 소이산 산행 갔는데 5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봉투에 택시기사다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가입시켜드렸죠. 그분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팟빵을 틀어놓고 택시에서 계속 틀어놓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TV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예. 자, 어제 인터넷을 울린
곽병찬 한겨레신문 대기자의 도대체 뭐가 죄송하답니까? 길긴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2월 20일쯤이었다니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하던 날입니다. 내가 치킨과 맥주를 시키며 피겨스타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숨지으며 지켜볼 때 새 모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탱고 아디다스 노니노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올 때쯤엔 아마 그들의 시야는 흐려졌었고 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세상을 떠난 뒤였겠지요. 제가 적당한 술 기운에 탄식과 울분을 토한 것은 러시아식 피겨 채점의 결과 때문이었지 모진 세상을 뒤로 한 채 쓸쓸히 떠난 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TV 해설자는 울부짖고 고양이는 안타깝게 문을 긁어대고 네,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 그 현장에는 고양이도 한 마리 숨져 있었습니다. 생각을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이 저주스러운 장면은 지어질 않았다라고 곽병찬 기자는 회상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서러웠겠습니까? 작은 딸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더군요. 비참하군. 그런데 언제는 비참하지 않았나? 도대체 한 하늘을 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 때론 형제자매라 이름하며 소치에서 펼쳐지는 태극기를 보며 함께 감동하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나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면서 환호자객하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했던 것일까요? 법 없이도 살아온 저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라고 곽병찬 대기자는 회고합니다. 죽어가면서 2번씩이나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죄송하답니까? 생사의 갈림길 그 아득한 벼랑 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눈짓이라도 보냈던가요? 차라리 20원짜리 흰 봉투에 담긴 돈 70만 원으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못 마시는 술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실 일이지. 그도 아니라면 환상열차, 눈꽃열차를 타고 세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차 여행을 갔다가 먼저 떠난 아빠에게 갈 일이지. 그 돈은 왜 남겼답니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은 집 보증금에서 덜어내도 될 일 아닙니까? 권력을 쥐기 위해 온갖 거짓하고 사기치고 반칙하고 생사람 잡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더 벌고 더 출세하기 위해 이웃과 친구를 밟고도 희죽거리는 세상, 그런 세상 앞에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입니까? 네, 25일 그러니까 세 모녀의 차가운 죽음이 골방에 방치돼 있을 때 당신은 대국민 당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2만 5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로 늘리고 고용률을 64.4%에서 70%로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보고 들었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고용률이 그렇다면 적어도 3명 중에 2명은 돈을 벌어들일 테고 그러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떠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당뇨와 고혈압, 장기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 그 고통을 가족이 온전히 짊어지게 하는 나라, 가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다시 딛고 일어날 기회가 봉쇄된 나라, 사고로 다치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송파구 세 모녀의 현실인데 연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라니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려면 얼마나 비굴해져야 하는지 비굴하게 두 손을 벌려야 하고 더 비굴하게 저의 비참을 꼬치꼬치 드러내고 또 입증해야 하고 더 비굴하게 권력이든 돈이든 그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설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라도 저 세 모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 국민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테니 말입니다. 상위 1%의 미국인이 미국 총수입의 22%를 가져가고 0.1%의 미국인이 그중 절반인 11%를 가져가는 나라에서 그건 짱꼬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유가족은 이렇게 전했죠.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면 숨진 박 씨에게 오히려 지청구를 들어야 했다고. 살아가면서 먹고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앞날이 깜깜한데도 이웃에게 아쉬운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자존감.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그런 사회에서 아등바등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 모녀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량한 몇 푼 얻으려 고약하게 털어대는 이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잘난 이들은 혹시 이렇게 빈정대겠죠. 루저의 나고자 주제에 무슨 자존감인가. 옛날 부자들은 가난한 이에게 구휼미를 주더라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퍼갈 수 있도록 쌀독을 집안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죠. 또 어떤 이는 그래도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 쌀은 나라에서 내린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가져가십시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자존감은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곽병찬 대기자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당신들은 얼마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속을 아프게 했습니까? 부자급식이니 뭐니 하는 이유를 들이대며 아이들을 거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선별급식이라 하여 공짜로 밥 먹는 아이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인 한시리에 그렇게 공짜 밥 먹는 아이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밥이 아이들 목으로 제대로 넘어가기나 할까요? 유신시대에는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50 정권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음반에 한국식 싣도록 한 건전가요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상가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는 이 나의 조국. 광주 학살에 이은 삼천교육대 녹화사업, 장양자 이철이 독직 및 사기사건, 아웅산 사건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천박한 나라로 지목받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들짓대로 조롱당하던 시기에 정부가 부르도록 사실상 강조했던 노래 그 가사입니다. 박정희 작사 작곡의 나의 조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래, 그런 가사로 혹은 그런 국민소득, 고용률 따위의 숫자로 우리의 현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게 바로 30년, 40년 전인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2년 우리 국민의 자살 숫자는 14,1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입니다. 자살 원인은 압도적 1위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요즘엔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경우가 급증합니다. 빈곤 탓이겠죠. 한편에선 돈 쓸 곳이 없어 400조 원 이상이 회사 금고에 처박혀 있고 다른 곳에선 하루 먹기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1%가 나머지 99%의 부를 갖다 쪽쪽 빨아먹는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곽병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거주 공간에서 몸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요. 기본소득, 장애인연금, 중증환자 의료보험, 노동력 상실자 안전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대부분 박근혜 당신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이고 하지만 당선되자 지금은 외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공과금과 질서를 잊지 않는 저 가난하지만 선량한 사람들, 살면서 자존감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바르고 굳은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현수 귀화 문제에는 그렇게 피를 토하다가 가련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박근혜 당신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이니 이렇게라도 부탁할 수밖에요. 제발 저들을 돌아보십시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지만 그건 단임 대통령인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 당신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제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곽병찬 대기자가 다 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아키97H님은 어제 예비조합원 탈피하고 출자금 내고 정조합원 되었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인갓위 트러스트님은 보름 전에 가입하고 글을 써도 소개를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인갓위 트러스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파리님도 3일절 사냥에서 출자 약속한 해파리 출자했다고 합니다. 영의 조합원에서 육의 조합원이 되었음 축하드립니다. TW6060님 한정자 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조합원에 가입하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생님, 대구에서 가입하시는 분은 더 눈에 띕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자도 곧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선택한 칼럼은 수자원공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도요금 인상 기도에 대한 김영희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국민을 희생양 삼는 수도요금 인상 들어보시죠. 4대강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굳이 참여하면서도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수공이 급기야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해놓고 그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22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공의 부채 총액 14조 원 중에서 7조 4천억 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수공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02%나 증가했고 정부가 예산으로 갚아주어야 할 이자만 해도 매년 3천억에서 4천억이나 된다. 이미 혈세를 수공 부채 이자 갚는 데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국민들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의 14조 원의 절반 이상이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겁니다. 이명박 때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7배나 늘었습니다. 부채가 7배, 702%나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늘은 겁니다. 매년 3천억, 4천억 원을 갖다 이자로 이미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자원으로 조달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박근혜도 이미 시인한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해도 될 4대강 사업을 굳이 수자원공사가 빚을 조달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예산이라면 거쳐야 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나 국가재정국상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민주주의적 통제수단을 피할 목적에서 바로 이루어진 불법, 탈법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집행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 수자원공사는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수공 이사들로서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끝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수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수공의 이사들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불법적인 이명박의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며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나 수익 모델도 없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한 것은 수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수공 이사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수공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99명이나 된다. 수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불법적인 사업 참여 결정을 한 해당 이사들을 처벌하고 훈포상을 준 것을 취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민 4만 명이 수공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명박 검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과 선을 긋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그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의 급여 삭감과 같은 책임지는 자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이런 부실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월급을 절반으로 깎더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법 경영과 부실 경영의 책임을 수자원공사 스스로는 전혀 지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 물값을 올리겠다.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 1차 터키공사에서 담합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로 국가와 수공에 합계 1조 239억 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빨리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여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서도 1조 원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워낙 중요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에서 그림 그린이가 개국 전에 정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방금 입금 완료하셨다고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김동조 씨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아마 칼럼에서 인용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그 발언의 의도를 따지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통일이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이란 발언은 대통령이 사용할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니지만 대신 맥락의 필연성과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 발언이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던져진 정치공학적 의제일 가능성은 낮다. 대신 이 발언은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의 바탕을 둔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을 예고하거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제협력을 포함한 통일에 준하는 전격적 규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그렇게 저자세인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의 바탕을 둔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 북한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어쩌면은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을 때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매우 들었는데요. 사실 실제 식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경제 협력을 포함한 통일에 준하는 전격적인 교류를 암시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30배가 넘는데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25%에 육박하지만 우리 국방부 지출은 GDP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북한의 4배 가까운 겁니다. 이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되는 김동조 씨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북한 관련 칼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